자, 요번에는요, 우리 서브노트 46페이지, 강의 노트 46페이지 보게 되면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나온 거 있습니까? 자, 요거 같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율적 시장 이론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나와 있죠. 자, 시장 이론에 대해서 자, 우리가 같이 좀 우리가 이제 접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잠깐 볼까요? 여기 파트에서는 지금 시험이 지금 한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머릿속에 좀 정리 좀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무엇인지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요거 정리 좀 할까요? 효율적 시장이 무엇인지서부터 정리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이론을 한 사람은 우리가 파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파마는 아줌마 파마가 아닙니다. 알겠죠? 예. 이 파마가 주식 시장에서 이 정보가, 자, 즉, 이것은요, 정보가 얘는 파마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파마는 정보가 곧 돈이다. 이렇게 해서 정보가 바로 주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얘가 시장에 대해서 분류를 쭉 해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동산 학에서 끌고 들어와서 부동산에 대입을 했는데 사실은 좀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의 주식은 바로바로 정보에 즉각 반응이 되지만 부동산은 후순환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약간 좀 어폐성 있는 게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보가 어디에 부동산 가격에 알겠습니까? 가격에 어떻게 즉각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즉각 반응되는 시장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보가 어디에 부동산 가격에 어떻게 반영이 된다고요? 즉각 반영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더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 지금 이제 재개발 뭐 이런 얘기해서 아까 전자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만약에 이렇게 자기의 본인 부담금이 크게 된다면 개발 부담금 형태로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런 게 이제 투기라든지 이런 게 바뀌겠죠. 탈바꿈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어떤 시장의 변수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반응이 일어난다. 자, 그럼 머릿속에 좀 담을게요. 정보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정보가 부동산 가격에 바로 즉각 반응되는 시장을 뭐라고 한다고요? 효율적 시장이다. 그래서 파마는 시장을 갖다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분류했냐면 약성, 그 다음에 준강성,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강성.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약성과 중강성과 강성에 대한 거 우리가 좀 정리 좀 해야 되는데 먼저 제가 밑줄을 긋고 서브노트가요. 제가 분명히 편집을 했는데 거기 편집이 반영이 안 되고 바로 그냥 이게 나왔어요. 뒤에 부분은 안 고쳐지고 분명히 했는데 뭔가 차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교재에 있는 내용 고치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페이지 46페이지 표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중강성 나와 있습니까? 중강성에 보게 되면 초과 이윤에 찾았어요? 거기 현재 동글뱅이로 되어 있죠? 그거를 X 치셨어요? 그 다음에 밑에 강성에 보면 초과 이윤의 미래 있죠? 거기도 X. 그 다음에 강성 끝자락에 보면 정보 비용이라고 나온 거 있죠? 거기도 X. 됐어요?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고쳤는데 그대로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성 시장이다라고 하는 것 보기 전에 우리가 약성, 중강성, 강성을 보기 전에 우리가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용어가 뭐가 있냐 하면 정상 이윤이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초과 이윤이라는 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정상 이윤과 초과 이윤에 대한 용어. 정상 이윤은 이미 찾아 먹은 겁니다. 알겠어요? 더 이상 찾아 먹을 게 없는 게 정상 이윤이고 초과 이윤은 찾아 먹을 거예요, 앞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써놨죠. 정상 이윤은 반영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형이야. 이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안이다. 지하철이 들어갔어. 그러면 처음에는 와 하고서 가격이 푹 뛰었죠. 그러면 지하철 공사 다 끝났어. 그러면 이 동네의 땅값은 이미 반영이 된 거지. 지금 현재가 이미 반영이 됐고 그 돼 있는 상태를 정상 이윤이에요. 찾아 먹을 게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초과 이윤을 앞으로 찾아 먹을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반영될 거죠? 미래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제가 그런 말을 써놨어요. 정상 이윤은 반영된 이런 말 써놓은 거 보이세요? 그 다음에 초과 이윤은 반영되지 않은이라고 쓰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앞으로 찾아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러네. 그러면 자, 그 내용을 좀 알아두시고요. 제가 이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파마가 약성, 중강성, 강성이라고 해서 효율적 시장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약성 시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야, 얘는 이미 과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찾아 먹은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정상 이윤으로 찾아 먹은 거 뭐라고요? 시작. 과거 정보. 정상 이윤으로 찾아 먹은 거, 이미 찾아 먹은 이윤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정상 이윤이야. 그러면 이때 이 정상 이윤, 즉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막 여러 학자들이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 정보에 대해서 캐내기 위한 분석을 우리는 무슨 분석이란다?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무슨 분석? 시작.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과거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캐내기 위한 분석을 기술적 분석이고, 그 다음에 중강성은요, 과거에 대한 정보와 현재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이미 다 찾아 먹었어. 알겠죠? 그럼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과거에 대해서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하는 분석을 기술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현재의 정보에 대해서 하는 정보를 뭐라고 한다? 시작. 기본적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강성에서는 이미 정상 이유는 자, 뭐하고 뭐를 찾아 먹었다?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다 정보가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강성이라고 나온 거 있죠? 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 과거와 또 현재와 또 뭐까지? 미래까지의 정보를 다 찾아 먹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파마가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러면 약성 시장에서 앞으로 초과 이윤으로 찾아 먹을 수 있는 놈은 누구니? 이런 얘기예요. 누구와 누가 있다? 시작. 현재하고 미래에 대한 정보가 앞으로 찾아 먹을 정보 맞지요? 그래서 이것을 초과 이윤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강성에서는 뭐가 남았다? 미래. 그 다음에 강성에서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예요. 초과 이윤 자체가 안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많이 나왔던 게 뭐가 있느냐? 잘 봐요. 자, 효율적 시장 이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약성 시장에서는 과거의 분석을 통하여, 알겠습니까? 자, 초과 이윤을 찾아 먹었고, 그러면 O야, X야? X야. 초과 이윤을 찾아 먹은 게 아니라 무슨 이윤을 찾아 먹었어? 정상 이윤을 찾아 먹었어. 알겠어요? 자, 그러면 약성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인하여 과거 정보에 대한 정상 이윤을 찾았고, 알겠죠? 자, 현재와 미래의 정보에 대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OX. O. 이게 원래 정확한 지문이에요. 알겠죠? 근데 여기에서 초과 이윤을 찾을 수 없다든지 이런 잘 말장난치는 것,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과거의 시험 문제에서는 기술적 기본적인데 이것을 또 뒤바뀌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기억나세요? 약술 먹은 준기 이렇게 했죠? 약술 먹은 준기. 그래서 제가 약술, 알겠죠? 다시 뭐라고요? 약술 먹은 준기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뭐 준본하기는 좀 애매모호해서 제가 술 기억하라는 얘기 알겠죠? 그래서 약술 먹은 준기 이렇게 해서 좀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이 효율적 시장에 보게 되면 자, 약성이다, 중강성이다, 강성이다, 이 시장은 무슨 시장이냐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다, 완전 경쟁 시장이다, 불안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자, 불안전이다 했다. 그럼 질문. 완전과 불완전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1교시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 시작. 정보 공개가 됐으면 뭐라고 그랬어? 완전. 안 돼 있으면 불완전. 맞아요? 그러면 자, 정보 공개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했을 때 안 돼 있는 것을 우리는 무슨 시장이라 한다? 불완전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먼저 요 얘기 잠깐 설명하고 또 돌아가 볼게요. 자, 할당 효율적 시장 잠깐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 얘기입니다.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시장을 뭐라 한다? 시작.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또는 할당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정보, 거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정보 가치와 그 다음에 정보 비용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같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면 같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로 인해서 이런 얘기예요. 더 이상 이윤을 찾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분명히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올 텐데 잘 봐요. 다음 효율적 시장을 효율적 시장에 관한 설명이다. 부동산을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고 봤을 때 알겠죠? 이때 불안전 경쟁 시장이었을 때 약성과 중강성은 초과이윤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강성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 OX. O. 맞죠? 얘는 이미 찾아먹을 게 없잖아. 맞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 그러면 효율적 시장의 강성 시장은 불안전보다는 어디에 가깝다? 완전 경쟁 시장이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미 얘는 정보 공개가 다 되어 있는 거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완전 경쟁 시장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아까 제가 잠깐 이렇게 지문을 들었는데 이렇게도 표현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자,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약성과 중강성은 불안정 경쟁 시장에 해당이 되고 강성은 완전 경쟁 시장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알겠습니까? 맞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된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무슨 이윤이 발생을 하고 초과 이윤이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질문. 자, 왜냐하면 지금 지문이 어디에서 파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같이 머릿속에 담아줘야 돼요. 자, 그럼 또 질문. 자,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할당 효율적이다. 할당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제가 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할당 효율적인 거 맞죠?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자, 효율적 시장에서는 아까 약성, 중강성, 강성으로 분류가 된 거 맞죠?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효율적 시장의 시장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약성, 중강성, 강성으로 분류된다. 이때 자, 효율적 시장은 할당 효율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OX. 왜요? 자, 할당 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랬으니까 할당이라는 얘기는 뭐라 그랬지?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시장이라 그랬지? 그러면 할당 효율적이지 않는 놈은 누구야? 강성이고 얘네 둘은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은 뭐라고 표현해야 돼? 시작. 할당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맞아요? 그럼 또 질문. 자, 초과 이윤이란 얘기는 남는 돈이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 맞죠? 즉 속칭 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투기를 한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맞아요? 맞죠? 왜? 초과 이윤이 발생하니까 우리 선생님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개념들을 머릿속에 좀 담아 두셔야 되겠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뭐야? 라고 하게 되면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시장이다.
그 개념을 머릿속에 담아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 표에 박스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만 정확히 서브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정리할게요. 약성 시장은 뭐가 정보 공개가 된 거라고요? 과거. 그래서 과거를 캐내기 위해서 하는 분석을 시작. 기술적 분석. 현재 정보에 대해서 캐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기본적 분석. 중강성 시장에서는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이미 이윤을 얻었다. 그래서 정상 이윤을 얻은 시장이고요. 중강성 시장에서의 앞으로 얻어 먹을 수 있는 초과 이윤은 뭐다? 시작. 미래죠. 미래죠. 그래서 시험 문제 말장난 치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맞는가 또 하나 또 아까 물어볼게요. 중강성 시장에서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정상 이윤을 찾았고 미래에 대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틀렸죠?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이 정상 이윤이라는 개념과 초과 이윤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개념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아까 제가 과거를 알아보기 위한 거 무슨 분석? 기술적 분석. 자, 현재는요, 기본적 분석. 이렇게 들어간다. 강성은요,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거 맞죠? 정보가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 4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거기다가 밑줄을 그어보시고요.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하여 에다 밑줄. 자, 그러니까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이런 얘기니까 남는 게 전혀 없잖아. 맞아요? 자, 그래서 일치해서 초과 이윤에다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 끝에 않는에다 동글뱅이. 그러니까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시장을 우리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할당 효율적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 제가 보기에는 얘네 둘 가지고서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안 나왔단 말이에요. 나올 때가 됐어.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거기 보도록 할게요. 1번. 자,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시장에서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은 초과 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다라고 나와 있죠. 초과 이윤이 없는 시장을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할당 효율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가 공개가 되어 있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거니까 초과 이윤이 발생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할당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밑줄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자, 밑줄. 아까 제가 불안정 경쟁 시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부동산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 시장은 뭐라고 나왔냐면 할당 효율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왜 그런 거예요? 자, 약성과 중강성은 초과 이윤을 먹을 수 있지만 강성은 어때요?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왔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부동산 투기가 성립에다 밑줄. 투기가 있다는 얘기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있다는 얘기. 맞습니까? 그러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기를 하는 거 맞죠? 그러면 제가 질문. 부동산을 투기를 할 수 있는 시장은 약성, 중강성, 강성 시장이 있다. OX. 틀렸지? 어느 시장이 들어갔어? 강성이 들어갔지? 강성이 들어가면 안 돼.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부동산 투기가 성립되는 것은 불안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럼 불안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고 기회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 뭐라고 써놨다. 시작.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투기가 성립이 되는 것이다. 거기다 밑줄. 할당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5번에 보니까 가치와 정보 비용인데 동글뱅이 1번에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글뱅이 1번에 보니까 자, 정보 가치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 좀 이따 저랑 같이 문제 풀 건데요. 자, 정보 가치는 확실성 하에서 자, 확실성에서 무엇을 빼준다? 불확실성을 빼준다라고 했어요. 자, 불확실성을 빼준다. 자, 이게 바로 정보 가치다 이런 얘기요. 자, 그러면 좀 이따 이거는 저랑 같이 계산할 거고요. 밑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보 가치보다 싼 값으로 우수한 정보를 입수할 경우.
자, 시장을 뭐 한다? 패배시킨다. 에다 밑줄. 시장을 패배시킨다는 얘기가 뭐냐면 시장을 흐트러 놓는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경제론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하면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1교시 때 가격의 창조 기능이라는 거 잠깐 설명했었죠.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형성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놈이 정보를 독점으로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독점화되어 있으니까 이놈이 독점은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상태가 깨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망가뜨렸다. 이것을 우리는 시장을 뭐라고 표현한다. 시작. 패배시킨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밑에다가 부연 설명해놨죠. 독점이라는 말 써놓은 거 보이세요? 거기? 여기다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 정보가 일부 사람에게 비공개적으로 독점되어 있는 경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2번에 보니까 정보 가치하고 정보 비용 이런 말 나온 거에서 부등호 표시가 누가 더 크다면 정보 가치가 크다면 무슨 이윤이 발생한다?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라고 했죠. 거기다가 밑줄 좀 넣어주시고. 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보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비용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앞에 있잖아요. 큰 롯데백화점이 들어온 사실을 수영이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이가 이쪽 땅을 미리 다 사놔. 미리 사놓는 거야. 왜? 땅값 더 오르기 전에. 생각을 해요. 백화점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 지가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요. 그것도 브랜드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뭐 롯데 그러면 브랜드 이름이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웃긴 얘기 하나 또 할게요. 우리 인천에 대한 얘기예요. 앞에 모 동네 부평에 롯데백화점인데 이전을 한다고 거기 오래돼 있던 아파트 백화점이 이전을 해요. 집값이 평당 300씩 떨어졌어요. 장난 아니죠. 그건 무시 못 한다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정보 가치, 정보 비용이다. 예를 들어서 정보 가치가 1억짜리예요. 근데 내가 1억 정보, 내가 롯데백화점이 우리 동네에 들어선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내가 로비하고 술 사주고 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5천이 들어갔다면 자 5천만 원 쓰고 1억짜리를 얻었으니까 나는 얼마큼 벌은 거예요? 5천만 원만큼 벌은 거 맞아요? 그래서 정보 가치가 크다면 이런 얘기죠. 이렇게 크게 된다면 이런 얘기. 무슨 이윤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 초과 이윤이 생긴 거죠. 이해 갔나요 이거? 근데 만약에 내가 1억을 썼는데 그 가치가 1억밖에 안 해. 그럼 내가 이거 로비할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초과 이윤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이렇게 초과 이윤이 안 생긴 것을 우리는 할당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당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놨죠. 정보 가치가 크다면 동글뱅이 2번에 투자자는 시장을 패배시킨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과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할당 효율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초과 이윤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할당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초과 이윤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얘기야. 투기가 성행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한다는 거야. 알겠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정보시장이 경쟁적일 경우에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죠. 그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쓴다? 할당 효율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둘이 할당 효율적이죠 이거는. 자, 요렇게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계산 문제 빨리 좀 보도록 합니다. 계산기 좀 꺼내주시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Q-1번 문제입니다. 1년 후의 신역사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요. 1년 후니까 미래예요, 현재예요? 미래인 거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 에다 밑줄. 현재 가치는 밑줄 그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잠깐만 보겠습니다. 우리 용어 좀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현재 가치라 하는 것은, 자, 현재 가치라 하는 것은 현재 시점의 가격을 구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현재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1년 후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1년 후는 미래인 거 맞죠? 그럼 미래에 있는 금액을 지금 현재로 환산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미래에서 현재를 구할 땐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준다? 나눠준다. 이것을 우리는 할인한다, 또 뭐 한다? 환원한다 라는 말을 쓴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다시 미래에서 현재를 구할 때 뭐 한다고요? 할인한다. 오늘 계산기 많이 쓸 거예요. 알겠죠? 네. 오늘 뒷부분에 상업지 할 때 있는 것을 핸드폰이라 꺼내놓고 계산하세요. 알겠죠? 오늘 할 게 되게 많아. 계산도 하고 막 할 거니까. 자, 그럼 여기 봐요. 현재 가치는, 여기 현재 가치는 어째 계산한다고? 시작. 미래에서 현재를 구하라. 현재 가치 구하는 거지. 자, 그러면 정보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 아까 어떻게 됐냐 하면, 자, 뭐라고 했어요? 정보 가치는 확실성 하에서 불확실성을 빼주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빈도는 아니에요. 알겠죠? 하지만 알아두고 갑시다.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그 25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48페이지 넘어가시니까 박스 메뉴에 상단에 있는 거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역세권 인근에 일단은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은 40%로 알려져 있다. 이다 40% 들어설 확률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그럼 질문, 들어서지 않는다는 얘기는 몇 퍼센트일까? 60%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년 후 이렇게다 밑줄을 그어주시고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경우에 8억 8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 밑줄. 그러면 최고의 수익이 얼마란 얘기야? 8억 8천이죠? 맥시멈으로 우리가 크게 보는 게 8억 8천이잖아요. 자, 8억 8천이고 들어서지 않는 경우에는 6억 6천인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최하가 6억 6천이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관례에서는 야, 8억 8천이 크고 6억 6천이면 나누기 2 이렇게 하는 개념에서 접근해도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관례잖아요. 근데 좀 더 접근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구 수익률은 연 몇 퍼센트다? 10%다.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 펜 놓으시고 여기 잠깐 좀 볼까요? 자, 지금 1년 후에요. 자, 1년 후에 지금 8.8억이라고 나와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1년 후니까 얘는 뭐예요? 미래죠? 그런데 지금 문제상에서는 미래의 정보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정보를 구하는, 그렇죠? 현재의 정보를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문제상에 현재 가치를 물어봤으니까. 맞죠? 그러면 자, 이 8.8억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있는 금액을 현재로 바꾸면 이런 얘기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인데 10%니까 0.1 되는 거 맞지요? 그래서 여기가 1.1인데요. 몇 년 후에 들어온다 그랬어요? 1년이니까 1년 쓰는 거예요. 만약에 2년이라 그러면 2승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확실하게 들어선다면 이런 얘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얘란 말이에요. 불확실하다는 확률이에요. 이 불확실이라고 나온 안에는 확실한 경우도 있고 불확실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가중치를 우리가 두고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첫 번째가 확실하다면 8.8억이었을 때 몇 퍼센트라고 그랬죠? 40%라고 그랬었죠? 맞아요? 근데 불확실하다고 그랬을 때는 6.6억에 대해서 몇 퍼센트라고 했어요? 60%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설정하기가 우리 선생님이 어려워서 자꾸 틀리는 거예요. 다시 확실하다면 불확실하다면. 알겠어요 이거? 자, 확실했을 때는 8.8억으로 계산하고 불확실할 때는 얼마에 대해서 6.6억으로.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이것은 미래에 관련된 거니까 1.1에 1승으로 해줘야 되는 거 맞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8.8에서 1.1로 나누니까 8억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1년 후에는 8.8억이지만 현재로 따지니까 얼마란 얘기다? 8억이란 얘기거든요. 맞아요? 자, 8억이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얼마 나오냐 하면요. 6.8억 나와요.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알겠죠? 자, 6.8억이 나오더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공식이 8억만큼을 우리가 정보가치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얘는 뭐야? 정보 비용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남았어? 1.2억만큼의 우리가 뭐가 발생한 거예요? 초과 이윤이 발생한 거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벌은 거죠? 돈 벌은 거 맞죠? 자, 그래서 머릿속에 좀 담아두실 것은 요 부분 확실성하에서 불확실성을 계산할 때 요 부분 분자의 것이 우리 선생님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선뜻 머릿속에 노트 정리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자꾸 연습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부분까지가 바로 우리가 이제 시장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48페이지에 보니까 입지론과 공간구조론 나와 있어요. 자, 지금서부터 이거 있는 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시장론에서는 제가 지금 생각하건데 몇 문제 정도가 시험에 나올 것 같으냐 하면 2문제 정도, 적게는 1문제에서 2문제 정도가 이번에 나올 것 같아요. 알겠죠? 시장론에서 지금 우리가 1교시서부터 지금까지 배운 거 있죠? 그게 시장론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장론에서 우리가 1교시 때서 쭉 배웠는데 어렵지 않았었죠? 뭐 특별한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시장론에서는 많이 나와봐야 1문제에서 2문제 정도 사이가 나오고 지금서부터 입지론서부터 끝에 나갈 지대론까지 시험 문제에서 최소한 5문제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입지 및 공간 구조론 들어갑니다. 자, 먼저 입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울 입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소를 어디로 정할 거니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라고 딱 꼭 찍게 되면 지집에 죄를 많이 지니까 자꾸 놀래잖아. 자, 아무튼 여기라고 콕 찍으니까 위치죠. 위치를 콕 찍나 해서 이것을 입지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그러면 그 콕 찍은 위치에서 어떻게 돼? 그 땅에서 이제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그 땅에서 어떻게 써야 되겠어? 잘 써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것을 뭐라고 그랬다? 최유효 이용이고 어떻게? 용도에 다양하게 거기에 맞게끔 잘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따라다니는 친구 봤어요, 지금? 뭐하고 뭐? 최유효 이용과 용도의 다양성. 항상 키워드야, 얘네들은. 알겠죠?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적지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입지는 어디? 위치가 어디야? 라고 하는 게 입지. 그 땅에서 잘 써야 돼. 이것을 뭐라 한다? 적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로 중요한 거. 자, 보세요. 첫 번째 주거지가 나오는데요. 자, 입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알겠습니까? 다시 뭐가 있다고요? 시작.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그 중에서요, 주거지하고 공업지는 빈도가 글쎄 나오지 않는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상업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럼 먼저 주거지 정리합니다. 주거지는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하고 뭐가 있어야 되냐? 자, 편리성이나 쾌적성 같은 경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쾌적성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편리성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쾌적한 공간에서 편리하고 살아야 되잖아. 우리 늘 보는 프로, 나는 자연이다, 이런 프로 보시죠? 그러면 걔네들 산 꼭대기에 사시는 분들은 무슨 성이 좋아? 쾌적성이 좋은 거죠. 아니야? 공기가 좋잖아. 쾌적성이 좋잖아. 근데 뭐가 안 좋아? 편리성이 안 좋은 거야. 막 요리하다가 후추가 떨어졌네? 그러면 한 800m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 맞죠, 이거? 무슨 성이 없는 거야? 편리성이 없는 거지. 맞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이제 좀 있냐면 장작을 패야 된다든지. 맞아요, 이거? 전기가 안 들어온다든지. 그죠? 그게 좀 문제가 있어. 전기가 없으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죠? 진짜 제가 이게 강원도에 가잖아요. 처형이 강원도인데 6시만 되면 사람 구경을 못 해요. 그리고 간판을 다 꺼놔. 그냥 강원도 사람이 인구가 많은지 이유를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갔죠? 일찍 자잖아. 그죠? 자,
아무튼 더 이상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 보게 되면 쾌적성하고 편리성 무슨 얘기인지 하셨어요? 그럼 이제 주거지에 대한 거 잠깐 보도록 합니다. 우리 그 밑에 밑줄 좀 그어볼까요? 자, 주거 입지에다 밑줄 쾌적성과 생활의 편리성 맞아요? 그럼 이제 여기 잠깐만요. 자, 제가 이제 마칠 때까지 이제 제가 쭉 설명하는 내용이 다 똑같은 레퍼토리예요. 잘 봐요. 이때 당시는 18세기 후반서부터 19세기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이나 많은 학자들이 자기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공통점인 거 딱 두 가지예요. 자, 첫째, 도심으로 갈수록 지대는 뭐하다? 비싸다.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는 싸다. 맞아요? 그러면 외곽에 사는 사람은 도심으로 들어오려면 교통비가 많이 든다, 적게 든다, 많이 든다. 또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이면 수송비가 많이 든다. 또 수송비라고 표현한 놈도 있지만 운송비라고 표현한 놈도 있어요. 수송비나 운송비, 교통비 셋 다 똑같아요. 그래서 외곽에 있으면 그런 것들은 많이 들고 도심에 있으면 적게 든다. 맞아요? 그런 얘기야. 그래서 지대란 얘기는 사용료 얘기하는 거 맞죠? 그래서 도심에 있으면 주거비가 많이 들고 외곽으로 가면 주거비가 적게 들지만 뭐가 많이 늘어난다? 교통비나 수송비나 운송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내용. 두 가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내용 가지고 지네들 막 써놓은 거예요. 뭐 페널티나 알론소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봐요. 자, 주거지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가 밑에 그림 그려놓은 거 보이시죠? 서브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프라이스니까 가격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그림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이쪽에 있는 게 도심이고요. 이쪽을 외곽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다시 이쪽을 뭐라고 한다고요? 도심. 이쪽은 뭐라고요? 외곽. 그러면 여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임차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심으로 갈수록 임차료가 비싸요? 싸요? 비싸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죠? 그래서 처음에 있는 곡선을 우리는 주거비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무슨 곡선? 주거비. 그래서 거기다 써놔요. 48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그래프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위에다가 뭐라고 쓴다고요? 주거비. 맞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주거비 부담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자, 도심에 있는 사람은 교통비는 어떨까? 교통비는 부담이 덜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심에 있는 사람은 주거비하고 교통비 중에서 주거비 부담이 큰 경우가 바로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 외곽으로 갈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주거비는 낮아지지만 무슨 비가 많아지게 된다? 교통비가 많아지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영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데, 자, 내가 월세 비용으로 60만 원을 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중에서 60만 원을 월세를 내니까 생활비 4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막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하겠죠. 도심으로 가야 돼, 외곽으로 가야 돼. 외곽으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둘이 딱 만나는 점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최적의 주거입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시작. 최적의 주거입지. 이게 균형점이에요. 균형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최적의 주거입지를 찾아서 수영이는 어디로 간다? 외곽 쪽으로 가는 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외곽 쪽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된다? 도심 쪽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교통비가 너무 비싼 거야. 얘보다도. 그런 경우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 논리예요. 그래서 거기다 밑줄 준 거 보겠습니다. 도심 가까이 입지할수록 임대료는 높아지고, 찾았어요? 어딘지? 자, 교통비는 낮아진다 그랬죠? 최적의 주거 입지는 주거 비용과 교통 비용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이런 것 등을 잘 고려해서 여기 딱 만나는 점이 최적의 살기 좋은 곳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것을 봐야 된다. 그래서 옆에 자, 제가 파란색으로 자, 뭐라고 그랬냐 하면 주거 비용이 비싸다면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되고 외곽.
에다가 동글뱅이. 반대로 교통비용이 비싸다면 어디로 가야 된다? 도심. 그래서 최적의 주거입지를 찾아야 된다라고 했던 거 맞습니까? 예, 거기다 밑줄. 자, 이것만 알면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자, 아무튼 예, 일단은 알아야 되니까 알겠죠? 책에 나와 있는데 안 하고 넘어가면 막 뭐라고 하잖아, 그죠? 안 해? 예. 그러면 다음 수업부터 안 할게요. 할 일도 없겠지만.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상업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상업지에 대한 것은 시험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0에서 4문제 정도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중요해. 그래서 계산 문제가 최소한 한 문제는 나올 거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론 문제 정도 나올 거라고 보는데, 자, 상업지에 대한 거 정리하겠습니다. 자, 상업지는요, 말 그대로 장사가 잘 돼야 되는 곳, 이것을 상업지라고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상업성이 강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즉, 상권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 상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업지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경제학자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나온 사람이 크리스탈러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봐요. 제가 이 상업지에서 크게 몇 사람 알아야 되냐면 4사람 정도를 알게 될 텐데요. 시험 문제 여기서 어떻게 나올 것 같냐면 가로놓기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적어주는 거 있죠? 크리스탈러 그러면 중심지 이론. 핵심 키워드를 머릿속에 노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예를 레일리 그러면 소매인력 법칙. 알겠죠? 그 다음에 허프 그러면 확률 모형 뭐 이런 식으로 핵심 키워드를 머릿속에 좀 담아달라. 그럼 먼저 크리스탈러 경제학자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얘는 중심지 이론을 얘기를 했어요. 자, 중심지 이론을 하게 됐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머릿속에 제가 적어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담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서부터 제가 들어갈 거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크리스탈러는요, 2가지 자기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가 있고 두 번째가 뭐가 있느냐. 말 그대로 중심지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했고, 또 하나는 고차냐 저차냐 이 내용을 들어가요. 그래서 이 2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거나 그러게 되면 아, 얘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크리스탈러를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중심지 이론에 대한 거 잠깐 좀 설명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크리스탈러는 자, 어떻게 되냐면 얘가 옛날서부터 역사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 모든 행사를 이 중심통에서 하게 되고 집들은 다 어디 이 중심통 이 근방에다 이렇게 움집 같은 거를 원주민들이 짓게 되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모든 걸 하게 되면 여기 모든 행사를 이 가운데서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우리 왜 뭐 다큐멘터리 보면 원주민들이 가운데서 막 춤추고 놀고 집은 좀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 것을 얘가 보고서 이제 그 연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야, 이게 중심지구나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핵이 있고요. 자, 핵 점이 있죠? 여기에서 뭐라냐? 예를 들어서 수용이가 여기 커피숍을 차리고 있는데 100잔을 하루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수영이의 커피숍의 존재를 다 알고 있는 사람 맞죠? 하고 하루에 몇 잔씩 판다고 그랬어요? 100잔씩 판매하는 고객이 존재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에 그냥 무조건 수영인의 집에 와서 어떻게 해야 돼? 커피를 안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이야. 커피를 안 먹으면 막 떨리는 막 이런 사람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죠 이거? 그러니까 이 1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수영이를 먹여 살리는 고객 수가 되겠죠? 이걸 상권이라고 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한다고요? 상권. 또 뭘 한다? 배후지라고도 얘기를 해. 다시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상권 또는 배후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최소한의 고객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최소 요구치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다시 최소한의 고객이 존재하는 거 뭐라 한다? 시작. 최소 요구치 또는 뭐라고 한다고요? 상권 또 뭐라? 배후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용이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점에서부터 이 안에 뺑그로로 도니까 원주율이 나오는 거 맞죠? 원이라는 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수용이에 대해서 커피를 하루에 몇 잔씩 사 먹는다고 그랬어? 100잔씩 무조건 사 먹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사 먹는 사람을 제가 최소 요구치라고 그랬다. 그런데 이 안에 100잔을 사 먹는 친구들 중에서 요 바깥에 요 친구들 사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하고 같이 가끔 오는데 얘네들은 진짜 가끔 오는 애고 얘는 환자고, 알겠죠? 네. 그런 경우 있지? 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그러면 여기 요 경계선 바깥에 있는 애는 수영이 각의 존재를 모르는 거야. 오겠어? 안 오겠어? 못 오지. 모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 경계선이 뭐냐 하면 판매량이 제로가 나오는 점. 판매량이 제로라는 얘기는 우리 집에 와서 커피를 먹는다는 거야? 안 먹는다는 거야? 안 먹는다는 얘기 있잖아. 그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재화의 도달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붙인다. 다시 판매량이 뭐가 나오는 것? 제로가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하죠? 시작. 재화의 도달거리다. 도달이란 얘기는 가는 거리 뭐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최소 요구치라 했고,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재화의 도달거리라 했죠. 누가 더 커? 최소 요구치가 커? 도달거리가 커? 도달거리가 크다. 그래서 중심지 이론에 성립하려면 성립 요건은, 자,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거리 중에서 누가 더 커야지만 성립한다? 도달거리가 성립한다는 내용.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거리 중에서 누가 더 커야 된다고요? 재화의 도달거리가 커져야 중심지 이론이 들어간다. 그러면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말 그대로 이 상권이 어디까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최소 거리하고 재화의 도달거리가 무엇인가, 이 정도만 간단하게만 본 거예요. 구체적으로 안 보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탈로는 소도시를 가지고서 탐색을 한 거예요. 조그만 도시에서.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만 우리가 봤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또 뭐를 봤느냐? 중심지 이론을 또 보니까, 자, 요 가운데 있는 애들은 어때? 모든 행사가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자리값이 비싸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왜 월드컵 할 때만 한참 모여서 어디 모여서 제일 사람들이 응원하고 그랬어요? 서울 어디? 예? 광화문? 시청. 들어는 봤나 시청? 알겠죠? 예. 거기, 예, 시청 앞에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이 그날 무슨 뭐 경기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하루 매출액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예?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그죠? 예. 근데요, 매출액이요, 보니까 하루에 1억 가까이 나와요. 예. 어마어마하죠, 진짜. 예. 그래서 거기가 직영점으로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뭐 시청 그러게 되면 무슨 뭐 행사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얘가 크리스탈로가 이 중심지 안에 어떤 놈이 있는가를 딱 봤더니 고차 중심지하고 저차 중심지로 딱 나누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 고차하고 뭘로 나누게 된다? 저차. 그러면 이 고차하고 저차가 생긴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요, 여기 봐요. 맨 처음에는 조그만 동네에서 요런 형태가 생기겠죠. 여긴 중심지고, 맞아요? 근데 여기서 살던 애가 어떻게 돼? 돈이 없으면 옆 동네를 이사 가는 거 맞죠? 그래서 옆 동네를 이사 가다 보면 또 이 동네에서도 획이 생길 것이고, 맞아요? 여기서 살다가 돈이 없으면 또 이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동네에서 이사를 오게 되고, 또 이쪽 동네에서 이사를 오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점점 단핵에서 어떻게 한다? 다핵으로 움직이는 거 맞죠? 단핵이란 얘기는 하나에서 다핵이란 얘기는 여러 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갔죠? 자, 이렇게 늘어가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되느냐? 이 가운데 접점 있는 애들은, 자, 없어지게 되고, 두 가지 똑같은 거에서 윈 하는 거죠? 이런 족발집인데 원조집 장사 안 되면 망가지잖아. 이렇게 해서, 자, 육각형의 모형이 만들어지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 밑에 49페이지 보게 되면 처음에 모여서 맨 끝에는 고차 중심지로 가는 그림이 나온 거 보이십니까? 이해 갔어요? 그래서 중심지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 천안도 마찬가지 조그만 동네에서 시작했다가 점점 늘어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림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 49페이지에도 밑줄 좀 긋고 넘어갑니다.
상업 입지는 수익성, 상업성 뭐 같은 얘기거든요. 자,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에다 밑줄 그시고요. 운송비 또 얘기했지. 아까 제가 그랬잖아. 이 당시 학자는 전부 다 처음에 자기 주장을 했고 두 번째는 수송비, 교통비, 운송비 그것을 꼭 달았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거기 봐요. 밑줄 상권의 계층 구조에 파란색을 써놓은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밑줄 좀 가볼게요. 재화의 도달거래와 최소 요구치 관계를 통해 중심지가 형성되고 유지된다는 원칙을 크리스탈로가 됐다. 중심지가 뭔지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스를 보시게 되면 중심지, 자, 배후지라는 말 제가 파란색으로 써놓은 거 봤어요? 거기다 상권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최소 요구치는 수영이 커피숍에 와서 하루에 100잔을 사 먹는 환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최소한에 뭐라고 그랬어? 인구수, 고객수라고 적어놓은 거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밑줄 좀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 범위, 그래서 판매량이 뭐가 나오는 것까지 0이 되는 것까지를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지정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최소 요구 범위는 경계선을 나타내고, 동글뱅이 2번에 보니까 성립 요건에다가 동글뱅이 쳐놓고 별표. 아까 누가 더 커야 된다? 도달거리가 더 커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요. 자, 넘어가시게 되면 중심지 계층 구조 비교라고 나온 거 찾으셨습니까? 자, 그거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차에다 동글뱅이, 저차에다 동글뱅이 하셨어요? 그러면 자, 고차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백화점이라고 제가 파란색 써놓은 거 보이시죠? 거기다 동글뱅이. 자, 우리 백화점이라든지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시내 중심통 안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을 고차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렇게 해서 이 점들이 계속해서 나중에 크게 이렇게 이제 모이게 되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백화점이 중심이고, 각 동네마다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주요 이렇게 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천안일동에 보면 천안일동 나름대로의 그 메인이 있을 것이고, 맞죠? 하다 보면 이런 핵이 존재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이런 동네에 동네 슈퍼가 있을 것이고 시장이 있죠? 자, 그래서 거기 잠깐 보면 저차 중심지의 대표적인 것은 동네 슈퍼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또 개인병원 이런 것들.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백화점은 자주 가요? 자, 가끔 가다가요. 가끔 가다 가는 거 맞죠? 필요한 거 아니고서는 안 가잖아요. 그럼 이용 빈도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은 거지.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백화점은 이런 조그만 동네를 다 통일을 시켜가지고 여기다 하나를 딱 해놨잖아. 중심지 딱 가운데다 하나 차리는 거 맞죠? 그럼 중심지 수는 얘는 고차는 몇 개가 되고 한 개가 되지만 저차, 즉 동네에 슈퍼들이 있는 이 핵은 여러 개가 모인 거 맞죠? 그러니까 밀도는 많다, 적다, 많지. 저차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만 알아두시고 박스 표만 잠깐 보도록 합니다. 자, 거기 봐요. 규모 형태. 자, 먼저 고차는 백화점이고요. 상권의 범위는 당연히 넓죠. 여러 동네에서 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거리는 멀죠. 자, 여러 동네에서 한꺼번에 오고요. 거리는 멀죠. 동네 슈퍼보다 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규모는 당연히 커지고요. 기능은 뭐 고차 저차 모든 걸 다 제공하고 있다. 자, 백화점 안에 들어가면 말 그대로 백화점이죠. 식당, 그 다음에 쇼핑, 뭐 영화, 뭐 여러 가지가 다 한꺼번에 지금 복합 형태로 들어가는 거 맞죠? 그래서 모든 것을 원스톱 체제로 해서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중심지 수라고 나온 거 있죠? 자, 중심지 수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 여러 조그만 동네에 있는 것을 다 모여서 하나로 빵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적다라고 했고요. 이용 빈도는 자주 낮죠? 동네 슈퍼보다는 적게 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교통은 발달돼 있다. 저차는 반대가 되겠죠. 그죠? 그 개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우리 쉬었다가 이제 제가 내일서부터 쭉 들어갈 거예요. 계산기 준비하세요. 알겠죠? 예.